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여튼 우리 딸도 이제 이번에 상하이를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갔었던 중국은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전통 중심이었고, 뭐 하여튼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좀 별로였는데, 얘가 이제 그 미국을 3번을 갔었어요. 미국을 세 번 갔는데, 그러니까 중국 3번, 미국 3번을 간 거야, 얘가. 그랬는데, 중국은 갈 때마다 발전하는 걸 봤고, 미국은 갈 때마다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던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이 마지막 갔을 때 정말 이게 뭐냐 싶을 만큼 망가져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북경을 갔다가 그 동북지방 갔다가 아니, 동북지방, 북경 갔다, 동북지방 갔다, 쿤밍 갔다, 4번 갔네, 상해까지. 그래서 이제 4번을 가보니까 얘가, 중국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조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이제 그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호텔들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는, 예,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상해를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간대요. 일본 가던 친구들이 상해를 많이 간대. 근데 가면서 느끼는 게, 중국이 엄청 발전해 있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눈이 튀어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상해를 먼저 가고 뉴욕을 가봐. 상해를 갔다가 뉴욕을 가면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예. 상해가 중국의 뉴욕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 뉴욕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좀 느낀 건, 규모나 뭐 이런 면들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데 중국이, 근데 디테일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막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동 중에 가령 뭐 이제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다든가, 막 길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런 좀 아직 그 뭐라 그러나 중국의 국력에 맞는 그 문화가 좀 덜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이제 공공질서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뉴욕을 생각해 보니까 뉴욕에 그렇게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공중질서도 중국이 더 잘 지키고 있다. 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상하이 여행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레전드 경선 채널로 직접 들어오셔서, 예, 이게 구글에서 레전드 경선 이렇게 치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옛날말 방송국, 지금은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상하이 방문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내드리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부분은 이제 시사적인 내용들만, 국제 시사나 국내 시사나 시사적인 내용들만 이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예. 뉴욕은 미국이라고 하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행 오는 도시로 봐야 된다. 그렇긴 하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본론. 이제 어저께 대통령 선거, 처음에 딱 그 출구조사가 발표되니까, MBC에 막 기자들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막 51.7%가 나왔다. 그래서 이 출구조사가 거의 맞는다. 그래서 막 뉴욕타임즈에서도 막 엄청,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나왔다 이러면서 설레발 쳤는데, 결론은 이제 49%. 예. 그래서 이제 이 49% 대 41%인데, 사실 이준석을 합쳤으면, 이준석의 8.3%가 만약에 걔네가 단일화를 했다라면 아슬아슬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3대 방송사의 연합 그 출구조사가 틀렸다. 예. 꽤 많이 빗나갔다. 그런데
맞춘 데가 하나 있어요. 예, MBN. 예, MBN이 한 8% 정도 차이 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예, MBN이 가장 비슷하게 한 자릿수로 나올 거다. 예, MBN은 정확하게 찝었고 보통 이제 다른 데는 이제 10몇 프로 차이로 이기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났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김문수 지지한다라는 걸 대놓고 말을 많이 안 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준석도 출구조사가 7.7이었는데 예, 7.7이었는데 실제로는 8.3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를 했는데 이준석 지지한다는 얘기를 부끄러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실제로 지지한 사람들이 출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라는 거, 그게 이제 되게 그래서 좀 차이가 났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50%를 넘겨서, 그래서 이제 최대 득표율을 얻어야 사법부를 이제 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압도적 승리를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는 거는 알면서 50% 이상 압도적으로 이겨야 사법부를 협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이제 띄운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50%를 넘지 못하고 49%대가 된 것은, 국민이 분명히 보여준 거다. 예, 국민이 뭘 보여줬느냐, 너무 나대지 마라.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전부 사법부하고 입법부를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이제 민주당이 다 잡게 되는데, 내가 볼 때 소위 김문수 지지자들이 뭉칠 수 있었던 명분은, 이 사법부를 계속 공격한 거.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한 게,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준 거다.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55% 이상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재명 캠프에서 늘 입단속 못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좀 쳤고, 이제 후보와 후보 가족이 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 예, 성품의 한계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막판에 미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재명의 표를 끌어올린 것도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아들의 문제,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말실수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재명의 표를 모아준 것도 맞아.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권영국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재명이 혹시 떨어질까봐 표를 이제 이재명한테 많이 몰아준, 예, 그런 게 이제, 나타난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김문수가 원래 30%대로 나올 거라고 35% 정도 예상했는데 41%까지 나오게 된 것은, 그렇게 올라간 거는 일종의 견제 심리? 예, 견제 심리가 좀 작동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는 틀렸잖아요. 출구조사에서 51.7%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나온 출구조사를 할 때 심층 조사를 다시 더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를 더한 부분이 있는데, 출구조사를 더한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51.7%가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얘기한 그 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38%인가 37% 나온다던 그 조사에서 굉장히 의외의 숫자가 나온 거야. 60% 이상이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64.2%가. 그리고 26%만, 이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 51.4%, 51.7%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조사면 그 조사 중에서도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숫자가, 왜냐면 그러니까 한 20 몇 프로죠. 왜냐하면, 김문수, 그러니까 26%만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얻은 49% 중에, 26%만 재판 중지를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23%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받은 49% 중에, 그러니까 23%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내란 사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법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라는 광적인 이재명 지지자들은 26%였던 거죠. 라는 게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때보다 5% 정도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준석하고 김문수를 합치면 질 수도 있었던 거야. 이준석하고 김문수를 합치면 질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던 거죠. 그래서 50%가 안 됐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보낸 굉장히 준엄한 경고라고 봐야 돼요. 예. 뭐라 그러나, 준엄한 경고를 보내서 너무 나대지 마라. 그리고, 사실 나는 그 64%의 의미,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법부에 대한 그 압박을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나 이재명을 지지했으면서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23%는 내가 볼 때 그 대선 2번 치러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김문수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만 이 재판이 이미 유죄가 판결 난 거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서 대선을 2번째 치르더라도 우선은 윤석열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50%를 넘으려고 그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세론을 막 펼치면서 뭐 엄청나게 더 차이가 더 벌어졌다 막 이러면서 그 사표 방지 심리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말이 좀 더 독이 됐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게 도리어 김문수 측을 더 단결시키는 원래 이번에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예. 원래 그 영남권에서 한 5%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투표율이 한 5%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의 역대 87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았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50%가 넘어가고 얘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막 55%까지 나왔더라면 그러니까 그 누구니 뭐 유시민이랑 뭐 이쪽 사람들이 55%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55% 정도 나왔으면 압도적 국민이 지지한 거고 역대 최대 지지율을 87년 이후 역대 최대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을 견제한다라는 것은 반명은 거짓말이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확히 국민의 절반이 사실은 이제 그 권영국 찍은 것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죠. 예, 50.5%가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느냐? 민주당이 지금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 내일쯤에 보니까는 이제 대선 이틀 뒤에 뭐 이재명 형사소송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인 것 같은데 나는 그 법을 통과시킨다라면 그걸로 이재명의 임기는 더 짧아질 거다.
나는 지금도 5년 다 못 채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그 이재명 형소법,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뭐 형사소송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 형소법을 내일 통과시킨다라면, 내가 볼 때는 그 이재명의 그 임기는 더욱더 단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방선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 6월 18일에 재판 결과가, 예. 그 6월 18일에, 그만하라는 얘기하면 또 블랙이에요. 예. 지금 이 방송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방송이니까 듣기 싫으면 님이 나가세요. 예. 예, 듣기 싫으면 님이 나가시고요. 예,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일 민주당이 한 끈만 잘못해도 그게 이제 이재명의 앞날에, 이재명의 앞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에 암흑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유권자의,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의 50% 이상은 이재명을 찍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정확히 동서로 갈라졌잖아. 서쪽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이겼지만 동쪽은 강원도하고 영남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졌는데 이겨서 돌아온 게 그 수도권 이전, 그러니까 그 수도 이전, 예, 수도 이전에 대한 그 공약이 먹혔다라고 이제 바라보고요. 근데 이제 이 강원도, 사실은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강원도가 수도권보다 더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초의원 숫자가 강원도가 서울보다 많아. 그만큼 강원도 쪽이 그 민주당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졌잖아요. 그렇게 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빨간색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그 국민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부산, 울산 여기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나대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민주당이 앞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내가 그랬잖아. 이런 상황이 되면 30년 동안 민주당이 다 재집권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고, 이거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핑계를 댈 수 있어. 윤석열이 때문에 지금 이제 3년을 날렸다 우리가 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뽑았단 말이야.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뽑았고, 그러면 그 유능함이라는 건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뭐 국민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서민들에게 어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오고, 그리고 뭔가 그 성남시나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잘 나가는 뉴스를 장식했던 그런 유능함을 보여줄 거란 기대를 하면서 뽑아줬는데, 지금 무엇보다 상황이 이제 세계적인 권력이 지금 교체기에 들어가 있고, 세계적인 권력의 교체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G7하고 나토에서 이재명을 불러다가 이제 길들이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불러다가 이제 시키는 대로 군사비용 내고 일본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의 꼬봉의 역할로 충실해라. 그 얘기를 이제 서방의 꼬봉 역할을 잘하라고 G7 나토를 부르는 거잖아. 이제 근데 그 G7하고 나토하고 친하게 지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지금 이제 막 개발도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과의 무역을 잘해야 경제 회생의 가능성이 오는데, 지금부터 미국이
경고를 날린 거잖아. 너네 친중하면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주한미군을 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 없어요, 우리한테. 주한미군을 빼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뺀다는 협박만으로도 소위 이 빨간색 사람들이 그 이재명을 갈아 마실 삶아 먹을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주한미군을 유지할 돈이 미국에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다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120조 정도까지 주한미군에게 그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전체 예산이 6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120조면 그 국가 예산의 20% 가까이를 국방비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하겠다라는 협박을 해 들어오면서 소위 한국의 보수 세력들을 이제 그 소위 보수 이번에 밝혀진 게 왜 무슨 군? 자손군? 뭐 자유 손가락 군대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댓글 부대가 발견됐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마타도를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배가 되다 보면 그 처음에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뭐 잘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조금씩 지쳐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상대하다 하다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개싸움을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소위 먹사니즘을 주장했잖아? 그 먹사니즘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외교 문제를 통해서 풀어야 돼. 근데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나토가 한국을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결합해서 먹고 살 길을 찾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앞에 놓인 굉장히 어려운 그 고난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 보는 미국, 안미경중하겠다,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다고 그래도 그거를 감히 미국의 바이든이었지 그때. 트럼프나 바이든이 막질 못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명을 얘네들도 아는 거죠. 스캔들도 많고 약점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협박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이재명의 앞길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6월 18일에 이제 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이재명 형사소송법을 만드느냐, 이재명 보호법을 만드는 이유가 18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법부가, 만약에 50%가 넘었다라면 사법부에서도 재판을 중단하거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49%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국민의 60% 이상이, 64% 이상이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시키는 그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내년 지방선거와 그 다음 총선까지 다 잡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추진하고 싶으면 뭐 추진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그 대가는 꼭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계산을 할 거야. 이준석이 10% 정도를 예측했는데 8%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준석한테 몰고 있고, 그쪽 빨간당에서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준석이 만약에 10%가 넘었다면, 12%가 됐다라면, 만약에 이제 김문수가 38%, 이준석이 12%가 됐다면, 그러면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처모여가 가능한데, 그 8.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그쪽 당의 해처모여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쪽 세력은 계속 분열되어 있을 거다. 분열돼서 이제 움직이되,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따로 나가고 총선도 따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괜찮다 이러면서 아마 그 법을, 이재명 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대법관을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건 철회했더라고요. 그거는 철회하고, 그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대신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그런 대체안을 지금 상정한다고 그래. 나는 그 법에는 찬성해. 솔직히 대법관을 100명이든 뭐 200명이든 늘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3심제를 보장하는데, 그 3심을, 100명 안이 아니라 30명 안으로 가는 거야? 대법원 30명 증원? 뭐 30명, 그러니까 처음에 100명이었다가, 그럼 이제 30명으로 이제 더 줄어든 건데, 뭐 30명이라도 늘려야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대법관 14명이 그 3심을 한 사람이 수백 건을 맡아 있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명은 사실 좀 작긴 작아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법대 교수 중에서 교수로 20년 이상 일한 사람을 법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는데, 30명으로 많이 후퇴한 거,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이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되던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는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를 압박하려고 한다면 나는 국민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거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되지. 국민 60% 이상이 10 중에 7, 8명은 7명 정도는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그래서 그 재판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선을 2번 치를 수 있다라는 각오까지 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재명을 찍어준 거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 심판 선거였던 거고, 그렇지만 이재명에게 압도적으로 힘을 몰아주지 않은 건 겸손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둘 다 쥐고 지네들 맘대로 법을 만들어서 또 이재명 지키기만 집중적으로 간다면 뭐 민주당에게 미래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공소를 취하할 리가 없죠. 예,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소 단계가 아니에요. 예, 이번 건은 공소 단계가 아니야. 지금 이 6월 18일 재판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예,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공소가 다 끝난 거야. 공소는 이미 다 끝났고 파기환송심은 형량만 결정하는 거예요. 예. 유죄의 형량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형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2번 하는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100만 원 이하형을 때릴 가능성이 50%예요. 예.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1심 법원의 그 판결문을 재인용을 한 거야. 그래서 2심 판결문은 잘못됐다. 1심대로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량을 1심에 맞추라는 뜻이야. 형량을 1심에 맞추라는 뜻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에 당선된 그 국민의 절반 가까운 49%가 지지한 대통령을 이 당선 무효시키는 것이 한 판사가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를 너무 많이 흔들었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너무나 사법부를 막 그 비난의 수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한 것 때문에 3심이 너무 빨리 나온 것 때문에 전국에 그 법원장 회의인가? 그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실제로 이재명 측에서 너무나 심하게 사법부를 비난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래서 원래는 그게 대법원을 비난하는 모임이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거 후에 결정하자.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 55%를 얻었다라면 100만 원 이하형이 내려줄 수 있는 거였어요. 예,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 55%가 안 됐고 49%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100만 원 이하형을 그렇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판사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야. 판사들이 대법관 늘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관의 권위가 소수일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게 일종의 사법부하고 타협한 거야. 대법관의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나면 대법관의 지위 자체가 그렇게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법관 출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변호사로서의 그 수입료라든가 뭐 이런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법부는 대법관을 늘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해서 당선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30명만 늘리는 걸로 사법부하고 이제 타협을 한 것은, 어쩌면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해서 100만 원 이하형을 주기를 딜을 했을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지만, 좌우지간 현재로 봤을 때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재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막 이렇게 나대면 이 국민 벌써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예, 공격을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49점 몇 %였는데 50% 이상이 이재명이 아닌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누구에 대한, 이 용산에 대한 심판 선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용산 후보인 김문수가 41%를 얻은 선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란 심판도 확실하게 안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명분이 뭐냐?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반 이재명의 정서가 작동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란 심판이라는 이재명의 구호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준석한테로 그 프로테이지가 가야 돼. 한 7% 정도가 이준석한테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40%가 넘었다라는 건 내란 심판이 확실하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란 심판 여론보다, 내란 심판 여론보다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조정작용을 해서, 사실 이런 선거라면 만약에 이준석이 8%밖에 안 얻었다라면 이재명이 50몇 % 얻는 게 당연한 선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도 뭐 55%까지 내다봤던 거 아니야. 지네가 55%를 이미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지적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반대가 49,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뭐라 그러나, 반대표가 이준석이 8.34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가 41%라서 두 개를 합치면, 내란 심판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권영국은 1%도 못 얻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의 표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뭐 유시민도 인정했다고 그러더만, MBC 거기 나와서 앞으로 좀 힘들겠다. 앞으로 이재명이 집권해서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 상황이, 뭐, 박근혜는 계엄령으로 탄핵된 게 아니었잖아. 박근혜는 계엄령으로 탄핵된 게 아닌데, 윤석열은 명백한 계엄령이었고, 그 계엄령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40%를 넘겼다?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진 선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 민주당이 졌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졌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내용상으로 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왜 졌는지, 그리고 진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야. 왜냐면 이제까지 지난번 대선에 진 게 문재인 탓이라 그랬잖아. 지난번 대선 진 건 문재인 탓이라고 그러고, 뭐 이번에는 8% 이상 이겼다. 그건 이겼다라고 볼 수 없는 거야. 8% 한 자릿수를 이겼다는 건 이긴 게 아니야. 이런 선거에서.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들은 전혀 그런 반성의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다 잡았으니 이제 세상이 자기 거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수록 남은 유일한 견제 세력이 사법부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매달릴 수 있는 곳은 사법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 언론과 사법부를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재명을 언제든 거꾸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좀 가슴 아픈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재명이 엄청난 개혁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이재명이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국제 국제무기상들이 이재명, 그러니까 한반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가 친러가 돼버리면 사실 이제 미국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기 사업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대만의 청년들이 중국이 쳐들어오면 항복할 거다 그런대잖아. 왜 싸우냐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걸 왜 전쟁을 하느냐. 이런 게 지금 대만 분위기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필리핀은, 군인을 모으자고 해봤자, 지금 섬마다 다 조폭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영이 쓰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한반도가 제일 나토에게는 중요한 위치인데, 이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대적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 무기 사업자들의 사업은 이제 망하는 거야. 완전히 그들의 세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게 계속 압박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안 하겠다고, 반미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미국 갔는데,
그 파병 약속 도장 찍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들이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개혁을 할 수 없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의 원인은 소위 우리나라 정부가 독립된 자주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원인이잖아요. 전시작전 지휘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권 행사를, 그 외교적인 주권 행사를 우리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하고 문재인 때 9.19 협상을 맺었는데 그 미국의 코털 새끼가 지랄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남북 간에 서명까지 한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형편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대선 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건, 이재명이 당선될 거면 세게 당선이 돼야 뭐 이렇게 그 정권에 힘이 좀 붙을 텐데, 그 세게 붙으면 또 이제 세게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면 이 철없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또 온갖 사고를 칠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도 망해, 총선도 망해, 그러면 민주당의 앞으로의 새로운 길은 없을 거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정말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 예,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관적이진 않아. 완전히 비관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사법부에서 확실히 날릴 거다. 확실히 날리고 선거 2번 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이재명 형사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법부에서 날리진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을 통과시킨다라면 그 사법부가 유일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데에 힘이 붙으면서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재판을 이 형사소송법을 진행시키는 것을 나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아니면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부결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이 이재명 그 부결시키면 또 이름 적어놓고 쫓아다니면서 수박 그러면서 낙선운동한다고 지랄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법은 정말 내가 볼 때 민주당을 죽이는 법인데, 예, 민주당을 죽이는 법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위헌 심판 청구에 들어갈 거고, 그 위헌 심판 청구에서 그 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이제 자신이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왠지 뭐라 그러나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선거 전에 느꼈던 그런 것보다는 왠지 그 49%가 돼서 이재명이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영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몸을 수그려야 될 때다라는 걸 알 것 같아. 내가 49%에 도리어 안도하는 이유는, 만약에 51.7%가 나왔다, 55%가 나왔다라면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환상 때문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몰아쳤을 것 같아. 그게 이재명의 이 임기를 더 중단시켰을 텐데, 49%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첫 일성이 뭐로 나왔냐면 국민 통합 얘기가 나왔어. 그 동서양분된 문제도 그렇고 그 통합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문제하고 통합 문제에다가 집중하겠다라는 건 그만큼 좀 이제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 49%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내가 볼 때는 만약에 55% 됐으면 더 안 좋았을 거야. 난 안 좋았을 거라고 봐.
멈추지 못했을 거다. 걔네들이 그 자가 발전을 멈추지 못했을 건데 지금 이제 49%가 됐기 때문에 좀 겸손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래서 통합 얘기는 입에 달고 살았는데 비명 행사.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재명의 통합 이야기가, 통합 주장이, 그 이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 당내도 통합 못 시킨, 뭐라 그러나, 당내도 통합을 못 시켰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통합시키냐. 생각해보면 당내 통합됐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협박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발적 통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못한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뭐 얘기하면, 그러면 진짜 이재명이 비판받아 마땅한데, 근데 당내 통합을 했잖아? 어쨌거나 이재명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다 이제 잘리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다 충성하게 됐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때 말 안 들었던 공무원들도 이재명이 재판 위기만 넘어가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반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이 강력한 강권을 행사할 거다. 가족 통합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이제 이 재판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사법부가 전 세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법과 자기들의 양심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 나토 세력이 그 움직이는 그 사법부 회의,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법부에 나토가 영향을 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 미국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미국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법부에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의 앞길을, 무너뜨릴 거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의 임기를 지키려고 그들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예. 근데 반중을 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먹사니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분노를 내년 지방선거로 풀려고 하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가 대선 전에 느꼈던 것보다는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걸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겠나.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에서는 49%는 사실은 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다음 재판이 6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형만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게 무슨 재판을 심리를 하고 그런 게 재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양형,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정한 거야. 유죄다. 판결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 무죄를 준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유죄로 바꿔라. 근데 그 유죄인 이유가 1심 법원의 판결문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1심만큼 그 형량을 주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이러면 적어도 이제 징역형을 줘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럼 이제 징역형을 일반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대법원에서 내려오면 그건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판사 입장에서 참 쉽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이제 형을 주면 유죄이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6월 18일 선거, 그러니까 그 재판부터 작용을 하려고 지금 이재명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거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건데 그 국민들 60% 이상이 그걸 반대한다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도 23%는 그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이재명이 자기 살 길만 계산한다면 앞길이 순탄치 않을 거다. 예, 앞길이 순탄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찍었지만 재판은, 그러니까 이건 찍은 거는 윤석열 심판 때문에 찍어준 거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돼야 된다, 라는 거고,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지는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압도적 차이로 이긴 건 아니었다. 도리어 이준석과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치면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 재판이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그 비난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은 모두 중단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인데, 진행을 할 것 같다.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이게 이재명의 명을 단축시킬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요. 이 뉴스에서도 이렇게 다룬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권 교체는 허락했지만 일방 독주는 견제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민심. 득표율 50%의 높은 벽, 거대 여당 우려 시선이 있었다. 그리고 국힘 책임론과 당권 내용이 예고되고, 이준석의 혁신당은 생존할 수 있을까가 고심이 될 거다. 내가 볼 때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을, 빨간당을 재편하는 거는 물 건너갔다. 쟤네는 계속 분열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제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유리한 상황에서 또 이재명 지키기에다가만 올인하면 이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민주당 대선 이틀 뒤에 본회의를 추진해서 이재명 재판법하고 3대 특검을 처리하겠다. 이제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임기 중에 재판정지 형사법,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감안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뭐 특검을 차례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할 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했어.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했고, 이제 듣거나 말거나, 그걸 다 들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죠? 예. 네. 자, 당선이 취소가 되면 누가 권한대행이 되는지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 총리를 임명했지만 그 총리를 지금 지명을 한 거죠. 아직 이제 임명이 된 건 아니야. 지명을 했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가 되는데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 무효면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도 다 무효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근데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 중단법만 만든 거잖아,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걸로 이제 사법부를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우리 국내 뉴스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그 세계적인 그동안에 우리가 못한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제 그 라파 지역이라는 가자의 라팔이라는 이제 가자 북부 지방에 대한 그 공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구호 물품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막 견제하니까 얘네가 쫄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구호 물품을 들여보냈어. 그래서 그 구호 물품을 타러 온 애들을 쏴 죽인 거야. 그래서 구호 물품을 그 1kg의 밀가루를 받으러 온 애들과 여성들을 이제 그 매일매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국민 전 세계적인 지지율이 완전히 최저가 됐고, 그래서 지금 20%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좋게 봤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지한 사람 20%만 남고 80%가 다 반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다 이제 이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그 투표를 한대요. 옛날에는 미국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이제 투표를 한다는데, 그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 시리아랑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더 막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시리아랑 이제 레바논 남부하고 시리아 서부를 자기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만들어서 솔로몬 시대의 그 땅을 회복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반 네타냐후 시위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네타냐후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군부 애들이 그 가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군부 지도자들이. 물론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군대 안 가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막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우군이 독일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 애들이, 점원 애들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대한 그 역사적 빚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고 편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독일조차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 이 베를린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제 돌아선 상태라서 마지막 우군을 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군부에서 지금 이제 정말 식량을 배급받으러 온 아이들과 그 민간인들을 막 수백 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은 70몇 명이고 뭐 부상자가 수백 명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임신한 의학 박사를 임신한 의학 박사와 그 남편을 태아랑 같이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가자에 있는 혈액 투석 센터,
거기를 일부러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계적으로 가자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예멘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공항, 벤구리온 공항에다가 탄도미사일을 지금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그 공항이 자꾸만 멈추게 되고 이러는 상황이다. 라는 게 이제 저쪽 그 동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이제 그 핵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 0%, 그러니까 0% 이상 안 된다가 이제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란과 미국이 주고받은 내용에 보면, 이제 이란 쪽에서 얘기한 3점 몇 %,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 틈이 좀 보였나 봐. 그래서 완전 제로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핵 농축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이란 쪽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폭력적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에다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그런 요구를 그 펜타곤이 했는데, 그런데 EU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야. 무엇보다 벨기에도 우리는 러시아 가스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이거에 대해서 유럽이 지금 이제 분열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친 게 영국하고 독일인데, 독일의 이제 메르츠가 그 타우루스 미사일, 그러니까 그 1000km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했다라고 말은 안 하면서, 같이 만드는 이런 얘기를 작년에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껍데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내부 부품만 보내가지고 그걸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한 것 같다. 그게 이제 지금 메르츠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최대로 군비를 증강시켜서 중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영국이 완전히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스타머를 찍은 노동당 지지자들도 이제 너무나 황당한 거야. 스타머의 노동당은 전쟁 반대당인데, 근데 이 미친놈이 지금 역대 최고로 영국군을 무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가 영국하고 독일하고는 정말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서로 이제 휴전 요구안을 이제 서로 거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1000명씩 그 포로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부상자들을 전부로 교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얘기가 없는데, 각자 이제 휴전 요구안을 서로에게 이제 보낸 거야. 그런데 그 요구안을 읽어보면 둘은 휴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 안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가 굉장히 화날 거다, 이제 요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이 그 비공개 협상을 했는데 꽤 오래 했다. 그래서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보면 러시아가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굳이 휴전협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휴전협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해주는 거는 이제 트럼프를 이제 세워주는 입장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휴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은 자기네 혼자만이라도 러시아와의 이 전쟁을 계속 준비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보리스 옐친하고 이 스타머를 키운 사람들의 뒤에는
그 무기 사업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평화 협상을 끝까지 무산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휴전협정에 진심으로 열심히 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과 이 독일이 이 휴전협정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 이제 프랑스가 쫓겨났잖아요. 프랑스가 쫓겨났는데 이제 영국에서도 그 아프리카의 주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제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의 자주권을 이제 뭐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는 그 파키스탄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친두만인가 뭐 그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날렸고, 파키스탄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가 인도의 최고 1%는, 그러니까 인도의 1%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든가 그래 지금. 그죠?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넘어섰어. 세계 1위야. 그러면서 거기서 1%면 1억 5천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인도의 1억 5천만 정도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99%의 수준이 아프리카인들보다도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야. 인도의 99%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도의 결정적 문제다. 그래서 이제 애플 공장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인도로 옮겼는데, 인도에서 애플 그 기계가 생산되는 속도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기술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라서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중국은 다 받아.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산골이 아니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들도 고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졸자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 인도에는 1%를 제외한 99%의 교육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인도에서는 그런 그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가 중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걸린다. 그 인도가 이제 중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모디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모디라기보다는 이제 인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고, 그러니까 인도의 국민들에 대한 분노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파키스탄하고의 어떤 갈등을 계속 활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아시아 쪽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다가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가 미중의 그 분열, 대립, 그러면서 어느 쪽에든지 줄 서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줄 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이 동남아에서 제일 잘 산대. 그래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꽤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인구도 많고 경제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레이시아가 미중 간의 대결 구도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협박하지 마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예멘군의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럽의 세 나라를 만났는데, 그 유럽의 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완전히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이 살짝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경제인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무기 사업으로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이 영원히 갈라쓰는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지도자들 경제 리더들 쪽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이란하고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전쟁은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제 이 무기 사업자들이 전부 다 일심동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유럽 집행위원회를 장악하고 얘네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데 그 폰데라이엔이 독일의 국방부 장관을 할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메르켈이 폰데라이엔을 유럽 집행위원회로 보냈다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 칼라스라는 여자가 에스토니아에서 유럽의 최고 외교관으로 왔잖아. 근데 그 에스토니아에 이 여자가 소속된 정당이 그 인기가 완전 이 여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3당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당적을 버리고 이 유럽위원회에 와 있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보그튼가 뭔가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도 그 자기 나라에서 정치를 좀 못했던 여자야. 근데 그 독일인가 어딘가에 하여튼 그 여자도 이번에 UN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UN 사무총장으로 지금 UN 대표로 가게 됐나 봐. 그래서 지금 그 UN의 그 EU의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가 무능한 순서대로 세계로 막 돌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의 협정을 이게 휴전이냐 함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럽에서는 영국의 무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타우루스의 그 약간 변칙적 수출 문제 그리고 오르반을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오르반이 막 나서서 막 싸우면서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이제 이 브뤼셀이 한마디로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미래를 지금 잡아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제재하는 그것에 대한 유럽 내부에서 프랑스,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가스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제프리 sak스라는 그 교수가 지금 미국은 세계의 지배권을 이 종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절망을 하면, 처음에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인정하는, 충격받고 부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 단계에서 지금 부정하는 단계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욕타임즈에 마약을 한다. 켄타롤인가 뭔가에 중독돼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네 회사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뭔가 이제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하고 완전히 갈라섰고, 그래서 트럼프의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사 안에서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스스로 알아서 잘 나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 무슨 무역협정을 어겼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그걸 맞대응을 하면서 미국이 문제를 먼저 일으킨 거다. 이제 중국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 무슨 철도 사고가 났는데 그때 굉장히 유독한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1급 발암물질이라서 굉장히 오하이오주가 동북 쪽에 있어요. 동북 쪽에 있는 주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암 발생률이 높은 사고가 났는데 암 환자가 급증할 만한 근데 그 사고를 덮고 넘어갔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다라는 게 이제 미국 쪽 소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한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라 이러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양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트남을 미국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걸까 싶을 만큼 베트남을 미국이 졸로 보고 있다. 이러다가 베트남 애들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대만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대만 단체 관광이 어디 미얀마에 관광을 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인신매매범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휴대폰을 쓸 줄 모르는 3명은 석방이 되고 휴대폰을 쓸 줄 아는 5명은 납치가 돼서 어딘가로 지금 실종이 된 상태래.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에다 2천억 달러를, 그러니까 한 300조 정도를 이제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게 이게 정말로 순수한 의도냐, 아니면 이제 서방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거냐,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벗어난 니제르가, 지금 이제 프랑스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사헬지대 국가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거를 부정하고, 그래서 무장 세력들에게 무기를 지원하면서 지금 아프리카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아프리카의 자치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로는 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홍수가 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나서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동북부,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도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래서 히말라야 산 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래서 50만 가구 정도가 이재민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여기저기에서 이런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자기 나라가 이제 일본을 제치고 GDP 4위까지 간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나 봐. 그런데 이제 그게 날아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중 간에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시진핑의 무기는 히토류다. 왜냐하면 미국은 히토류를 개발해서 쓰는 기술이 없대.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의 회심의 협상 카드는 히토류다. 미국에서 자립적으로 이 히토류를 생산하려면 10년은 걸릴 거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쓴 글인데, 중국이 세계를 바꿀 큰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국이 아세안이랑 걸프만 지역의 협력국, 그래서 요 3가지를 연결하는, 그래서 거대한 삼각형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렇게 세계를 지금 바꾸려는 큰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국제뉴스의 핵심이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다가 막 공항 5개에다가 막 무인기를 보내서 폭파시키고, 막 일반 주택가에도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갖고 정전도 되고, 막 드론 공격으로 이 러시아 영토를 많이 침범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이미 전장에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전장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드론으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늘에 총 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번에 큰 사고가 하나 났는데, 드론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큰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공군 부대 근처에 가서 트럭에서 발사를 한 거야. 그래서 드론이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러시아 트럭 운전사들이 트럭을 세워놓고 드론이 떠오르는 트럭 문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몸으로 트럭 뚜껑 안 열리게
닫고, 그 다음에 밑에서 막 돌을 던져 올려갖고 그 돌로 그 트럭 뚜껑을 막 닫아가지고 이제 이 드론을 못 날리게끔 돕는 영상이 찍혔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을 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뭐 전략 폭격기 41대를 폭격했다고 막 엄청난 홍보물을 뿌렸는데, 그게 전략 폭격기는 아니었다. 최신 전략 폭격기는 하나도 안 다쳤고, 한 10대 이내로 옛날, 구식 폭격기들이 전시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파괴됐다, 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건 더 이상 그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뉴스 좀 보고 넘어가자면, 자, 문재인 정부의 선견 지명이 유혈 쿠데타를 막았다. 2018년에 위수령을 폐지해서 윤석열이 쓸 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 6.3 항쟁 투쟁사를 펴낸 송철원 씨가 밝힌 내용이다. 그래서 이 위수령이라는 게 뭐예요? 예, 위수령이라는 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머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가 할 것이 없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에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 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있었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와,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위수령에 대한 꼼수, 박정희가 만든 그 위수령에 대한 책을 펴냈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난리 난 게 뭐 리박스쿨,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얘기한 거라면서요. 예. 그래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고리가 지금 드러났다. 그래서 댓글 조작 의혹을 지금 수사하면서 사건이 배당됐는데, 얘네들이 국민의힘에 하청을 받아서 댓글을 썼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이 뭐 돌봄 선생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묵인해왔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리박스쿨 댓글 부대 단장이 아이들을 상대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강의까지 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댓글 부대가 민주당 해선운동본부 트루스 코리아인데, 얘네들은 막 100만원씩 포상금, 그러니까 100만원 월급 받고 하는 댓글 부대인가 봐요. 돈 받고 하는. 예, 그래서 이제 늘봄이나 그룹홈까지 번진 리박 커넥션, 스타 강사도 있대요. 예, 그래서, 이 리박스쿨이 늘봄 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을 했다. 과거에 그룹홈 교육도 도마에 올랐고, 참여 대상은 애국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목적에 애국 교육, 미래 유권자, 아동 육성 뭐 이런 걸 명시해서 소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사상적으로 그런 댓글 부대로 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격증 교육, 이념 교육으로 연결된 리박스쿨의 구조, 늘봄 프로그램 주관사와 강사 자격증 수여기관이 동일한 대표였다. 스타 강사 출신이자 윤탄핵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가 있고, 경찰 수사, 교육부 조사 속에서 서울교대도 협약을 해지했다. 그동안에 서울교대까지 협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댓글 공작소, 트루스 코리아, 리박스쿨, 그리고 국정원. 내란 세력의 사이버 무기였다. 국정원 댓글 부대가 또 여기 작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정원 댓글 부대를 수사했잖아.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이게 22년부터 만들어졌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댓글 부대를 양성해 오다가 이번에 걸린 사건이었다. 이걸 뉴스타파가 잠입해가지고 취재해 왔다며.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에 방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확실히 이용해가지고, 불을 빨리 끄고, 빨리 대피해갖고, 참사가 없었다.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봤어요. 예, 저는 몰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왜 한국이 놀라냐.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가장 큰 불만 국가는 대만과 일본이다. 두 나라 모두 올해 1% 후반대다. 시급한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스라엘, 폴란드, 인도는 진지한 모범국이다. 그래서 한국한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냉전식 도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 국방부 장관이 냉전식 도발을 했다라고. 아시아 각국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 대선, 미국의 관심은 미군 재배치와 한미일 협력에 있다.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의 목을 졸라서 미군 주둔비를 다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인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라는 언론에서 한반도 유사시 결정적인 방패, 한마디로 우리를 지켜줄 결정적 방패는 주한미군이 아니다. 평시 작전권 전환이 30여 년 동안 이미 국군에게 넘어온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지상군 순환 배치, 공군은 우리의 10%, 해군 함정은 전무, 미군 수뇌부 서울 떠났지만 국민 누가 불안해하냐. 감축설에 화들짝 놀라는 것은 짓는 트럼프의 먹잇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뺀다라는 소리에 놀란 척 하지 말고 의연하게 빼갈려면 빼가라 라고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한국의 국방비가 120조로 늘어야 된다. 주한미군의 분담금과 쌍끌이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미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는 거짓말인 거야. 예, 120조를 지금 내라는 거예요. 북위협에도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가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미국이 주장을 했다는 거야. 헤그세스 미 국방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현 GDP 2.8% 나토처럼 5%를 적용하면 120조 원을 내야 된다. 3.5% 수준에서 합의하고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한국일보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심층 출구조사, 그 출구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7% 나온 그 조사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64%, 중단돼야 된다가 26%, 그리고 집무실은 청와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51.7%라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가 현실보다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현실보다 많이 참여한 조사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가 64%라면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문수 지지자들, 숨은 김문수와 그 이준석 지지자들은 당연히 재판 계속돼야 된다니까 국민 70%가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서방의 적대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 관계를 악마화한 것이라고 매우 비판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뉴스는 국제면에서도 특히 막 러시아하고 동급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아래로 추락했다. 그래서 이제 4주 만에 41개 기관이 0.332%로 감소했고, GDP는 세계 1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든 놈들이 있다고 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놈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2위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예외를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전부 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출의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 로비 대상으로 변질된다. 서민 금융에는 은행 출연료율 0.2%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방식을 제한하는데,
좌우지간 우리나라의 이 부채 비율, 그러니까 그 국가 부채 비율은 굉장히 모범적인, 근데 가계 부채가 굉장히 위험수위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을 먹여 살릴 때 우리나라는 그 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막 해줘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계 대출이 점점 늘어난 게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동맹국들에게 중국을 막으라고 독촉하는 미국,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걱정이 많아요. 예, 러시아 자국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의 바이백 조항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를 떠날 때 뭐 100억인가에 말도 안 되게 막 수백조 원짜리를 그 100억인가에 팔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계약서상 3년 안에 돌아오면 그 100억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보면서 이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 라기보다 내가 일단 빨리 들어오라는 거야. 그 망설이거나 시간 잴 상황이 아니다.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법안을 추진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뉴스를 100개 넘게 골랐는데 그냥 나머지는 얘기로 때우고 아까 우리 중국 보면서 했던 이야기. 자, 바이백 못 찾으면 공장 다 날아가고 못 찾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1시네요. 예. 오늘 그 앞부분에서 이 청동기관부터 이렇게 쭉 남은 상해여행 후기 2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제뉴스와 그 다음에 우리 국내 대선에 대한 평가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 중에서, 아까 앞부분에 2시간은 유튜브에 안 올릴 거예요. 그 2시간 마저 보고 싶은 분들은 숲 스트리밍 서비스 레전드 경선 채널로 오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어떠셨어요? 상하이에서 선물을 따로 못 샀어요. 예, 선물을 살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콩사탕 남자친구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사탕 조그만 거 한 봉지,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창유 와인 4병 산 게 다야. 나머지는 못 사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쇼핑을 간 게 아니라서 쇼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사오고 그 창유 와인이라는 걸 사왔는데 그 와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내가 상하이에 가서 이번에 진짜 맛있는 걸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꼭 가봐야 될 것만 써주님, 상하이에서 꼭 먹어야 될 것도 알려주세요. 나 진짜 너무 입에 안 맞더라고. 난 이제까지 내가 중국에 4번, 5번 갔는데 이렇게 맛없게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예. 이렇게 맛없게 먹은 건 처음이었어요. 예. 동서남북 술 세트?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창유 와인이라고 와인만 파는 진짜 와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거의 한 3만 원대 정도 되는 왜 마트에서 한 3만 원 정도 4, 5만 원 줘야 될 것 같은 맛인데 15,000원이더라고. 중국에서. 예. 예. 맛있게 먹는 건 배고파서 그랬지. 배고파서 맛있게 먹은 거고 사실 별로 내 입맛에 맞진 않았어요. 예. 예. 자. 한국 팬데믹 비상사태인데 다들 외면하고 팬데믹 비상사태가 아니라 사실 코로나 비상 아닌가요? 예. 우리 딸이 상해 갔다 와가지고 한 이틀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비염기처럼 코가 막힌다고, 돌아올 때부터 그랬다. 상해에서 돌아올 때 코가 막힌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오늘은 이제 어저께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더니 오늘은 이제 몸살기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코가 막혔고 어저께 몸살기하고 열이 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거 독감 아니냐 그랬더니 독감 검사비가 25,000원인데 뭐 독감 검사 꼭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독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자체 격리하고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고 우리 딸만 그래. 그게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서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아. 예, 유전자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여튼 전 세계가 내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다 같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면역 체계 붕괴로 인한 우리나라에서 원래 옛날에는 크론병이라는 병이 거의 없었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흔한 병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크론병을 앓은 적이 없었대. 근데 이 3, 4년 안에 크론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예, 이거는 내가 볼 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백신을 맞췄잖아. 근데 그 백신을 그렇게 전 세계인이 똑같은 백신을 맞는 게 지구인들에게 면역력에 굉장히 안 좋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면역 체계가 약화돼 버렸어. 그래서 그냥 알 수 없는 염증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그 자궁과 관계된 그런 염증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막 이런 그런 크론병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면역이 약해져서 걸리는 병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흥분제 올림픽을 한다고요? 흥분제 올림픽이 뭐예요? 예. 흥분제, 나도 이 코로나 이후로 후각이 약해졌어. 흥분제 올림픽이 뭐예요? 그게 뭔지 농담이죠? 마약?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하여튼 지금 국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은 다 똑같은 감기야. 증강올림픽? 증강올림픽이 뭐예요? 증강올림픽이 뭘 말하는 거지? 예, 내가 제목은 봤는데 관심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마약올림픽? 아니, 마약 올림픽을 누가 주관해서 해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미 미친 나라라. 예, 이미 미친 나라라. 네. 하여튼, 미국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 미국은 흥분제 올림픽? 온전치 못해. 예, 미국은 진짜 온전치 못하고, 예, 금지 약물 사용 가능하다고? 미국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는데 그 금지 약물을 그냥 다 사용하게 했다고요? 예, 한국 검체 검사가 키트 검사를 벗어난 케이스도 많다. 2026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는 약물을 먹고 해도 되는 올림픽을 한다. 아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증강올림픽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몸을 쓸 수 있는지 이제 약물을 먹고 실험하라는 거구나. 그래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많이 맞으면, 네, 머리털 다 빠지고, 예, 무정자증 걸린다. 네, 아이고, 주여. 뭐, 됐어요. 미국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나라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예, 그런 거 많이 맞으면, 예, 네. 하여튼, 지금 전 세계에, 의사들이 마약을 팔고, 우리나라도 이미,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마약을 팔아요. 강남에 가서 다이어트 약 달라고 그러면 그게 다 마약이래. 그 마약을 판대. 그 다음에 청소년이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주는 것도 그게 다 마약이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지금 마약을 팔고 제약회사가 그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윤리와 도덕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도리 자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인간의 윤리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야. 이 사랑이 인간을 유지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이자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목표가 사랑인데 이 윤리를 무너뜨려서 인간이 서로를 증오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 무기 장사들이 완전히 지금 미친 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제 그 상하이에서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그 역사박물관에서 보이는 외부 경치를 보면서 이 미래도시 영화에서 본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푸른 나무들이 많고 저렇게 건물은 미래형으로 세련되고 그런 미래면 좋겠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가진 자들, 전 세계 1%들은 오로지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머지 99%를 전염병이든 기아든 이게 불평등으로 인한 위험 속에서 제거하려는 중인 것 같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유일한 길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나는 바보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그리고 빨리 뛰어내려 죽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가장 실망은 뭐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맞는 정치인을 뽑는 거, 그런 게 그들을 제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정말 이번처럼 계속 벌써 이제 2번이나 어쩔 수 없는 선거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는 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대선 때 정말 애들한테 부끄러웠어요. 예,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나 이 국회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후보들이 나오는 선거가 되려면 국민들이 윤리의식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철학과 사상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쭉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말 이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낙타들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이 도자기 낙타, 굉장히 큰 낙타를 보고 여러분들 생각 많이 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낙타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업을 눌러서 응원해 주신 뒤 12시가 넘었다고 또 업을 눌러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쉬는 시간에 광고 시청으로 또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로 직접 후원해 주신 분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뉴스를 많이 올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뉴스를 또 읽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언제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다 들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애청자이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생방송은 금요일 밤 9시 반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아이고, 어머, 종료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제목을 바꿔서 녹화본을 떨어뜨리고